58년 개띠 베이비 부머일 때는 6.5명이었어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 밑에서 0.7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9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조세, 복지, 산업, 행정, 지방정책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하거든요. 질서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10년 이후는 어마무시한 아마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영수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인구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우선 여러 가지 징후나 통계들을 통해서 한국의 인구 구조의 변화 양상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상황이 좀 나쁜데 그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면 그것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색점을 찾게 되는데, 요 사이에 지금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직관적이거나 혹은 체감성이 조금 떨어지는 현상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인구 상황 굉장히 쉽지 않은 느낌입니다. 일단 통계로 가지고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인구 통계 중에 핵심이죠. 사실은 이건 이제 출산율, 요즘 출생률이라는 단어도 씁니다만, 출산율이라는 통계가 가장 중요한 모태 통계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하셔가지고 딸아들 혹은 두 명의 자녀분들을 낳으면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2.1명 1이 붙는 거는 이 자녀 세대가 한 30대의 가임기 연령에 닿기까지 좀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서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2.1명이 되면 인구 유지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국은 사실 1983년에 2.1명을 하향 돌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에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당시는 여전히 산하 제한 정책을 크게 썼던 시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구를 더 낳읍시다라고 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대책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시즌이 2004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있으니까 이제 한 20년 전인 거죠. 문제는 한국이 이제 이 출산율이 그 좋은 시절, 지금 이제 아마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베이비 부머일 때는 6.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6.5명, 엄마 아빠 밑에서 6명, 7명이 일반적인 평균치였는데, 지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 밑에서 0.7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굳이 나누기로 생각한다면 9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9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시점은 두 세대, 한 60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짧은 시간에 후속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출산율의 변화가 사실은 그래서 이게 2.1이다, 0.7이다, 1.3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 하시는데, 2.1이 일단은 현행 인구 유지예요. 근데 0.7이라는 얘기는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 안타까운 것은 짧은 시간에 변하다 보니까 한국의 재반 질서, 사회의 체제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2명의 평균을 맞추자 해서 4인 가족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도록 조세, 복지, 산업, 행정, 지방정책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 4인 가족이 지금 현재 한 12, 3%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1인화가 지금 벌써 서울 같은 경우는 50%에 육박하고요. 중국 평균도 지금 40, 3, 4가 나오니까 그 정도로까지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질서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즉, 적어도 6.5명까지는 아니라도 2명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질서를 만들어 놨고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질서가 된 거예요. 질서가 되는데 이건 이제 0.7이 됐으니까 중간중간에 막 빈틈도 보이고요. 중복도 보이고 균열도 보이고, 쉽게 얘기해서 질서가 안 먹혀요. 안 먹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고, 실제 이제 그러고 우리 주변을 놓고 보면 갑자기 이제 학교 문제만 해도 그렇죠. 유치원 문제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6.5명씩 낳아줬던 베이비 부머들은 이제 초고령 인구, 즉 복지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인구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우리 지하철 무료 통행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슈, 연금 이슈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컨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까지 이미 도달을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인구 상황을 체감할 수 있게 될까요? 미래를 추정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변수들을 넣어야 되고요. 또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봐야 됩니다만, 러프하게 일단 생각한다면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의 가정치, 표준편차 밖을 벗어났기 때문에
편차 밖을 벗어났으니까 여기에서 작은 변화량이 가져올 파장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작은 것들이 벗어나와 버리면 이 벗어난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미스매칭이라든가 이격 격차라는 것은 그 영향이 파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뭐 넉넉하게 본다면 아마 10년 정도 후가 되면 굉장히 가시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혹자는 뭐 10년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요? 벌써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사회가 변화한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사회는 변화는 일상이고요. 이 변화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되도록 선제적으로 좀 방어하고 또 동행적으로 뭔가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이걸 같이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한 10년 정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여유로 정리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심리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두 번째 진짜 베이비 부모입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586 개띠가 6.5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연간 한 80만 정도 태어나시는 분들인데요. 정말 우리 연간 100만 이상 태어난 게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게 70년 개띠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55세 중반입니다. 근데 우리 기계적으로 이분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복지의 대상이 되는 피부양 인구로 빠지는 게 65세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10년 안에 이분들이 사회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해주는 작업들을 해주지 않으면 이 10년, 그냥 만약에 이 10년이 간다면 10년 이후는 어마무시한 아마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고 반대로 이 10년 동안 잘 준비하고 대응하고 적응해서 이 100만 이 베이비 부모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험료도 내시고 사회의 근간으로 기둥으로 역할하고 계시는 이 100만 70년 개띠 이 중장년들이 굉장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로 잘 재편을 해준다면 어쩌면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 구조 이거는 사실상 인류 최초거든요. 이런 식의 흐름들을 만들어낸 공간, 생태계,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면서 해피한 유토피아에 닿을 수 있는 첫 번째 실험도 이 10년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 동안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즉 과거 개도국 때 만들어져 있었던 게임의 규칙을 이제 선진국형으로 수정,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개도국 시절에는요. 특히나 한국처럼 우리 80만 베이비 부모가 태어나서 노동 집약적인 차원에서의 제조를 특화시켜서 나라 밖에 수출을 통해서 이 두 개를 전달 체계로 기능을 해왔던 대기업을 만들어내는 이 삼각 모형, 이 삼두마차 모형이 가장 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들을 세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고용 현장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퇴직하는 시점에 이르는 일련의 이 고용 제도나 고용 문화, 질서도 사실은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종신 고용과 연공 서열에 맞춰 있는 기업 복지형의 독특한 한국형의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냈고 이게 사실은 개도국 시간을 좁히면서 선진국으로 빨리 압축 고성장의 단계에 진입하는 에너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개도국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노동이 공급됐던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6.5명에서 0.7명으로 이미 줄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것도 지금 이슈가 아니라 불과 40년 전부터 이런 이슈가 나왔고, 그죠? 1.3명 이하는 아직 지금도 2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을 훑어지면서 더 이상 노동을 공급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존재하지 않고요. 힘이 됐던 이분들이 이제 65세 하나둘씩 넘어가면서 이제 복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국민연금을 레슨에 이제 돌려주세요 하는 그 연령대에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직면을 한다면 이게 과거에 만든 이런 인구 피라미드 가지고는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종의 제도들을 완벽하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시간이 이제 10년 정도인 거고요. 이 10년 시간에 사실은 뭐 단계별로 하면 되겠지라고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단계별로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그럴 만한 사실 뭐 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시다발로 사실은 구조와 관련된 있던 틀을 바꿔야 돼요. 구조 틀, 즉 개도국에 세팅된 사회 질서를 선진국에 걸맞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단계별이 아니라 구조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한 판 한 판 다 바꿔줘야지 사실은 모든 것들이 새로운 소위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발본적인 정말 엄청난 어쩌면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압축 고밀형의 이 구조 개혁들을 해야 되고요. 그 구조 개혁은 역시
인식의 변화, 인식의 전환이 전제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식이라는 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컨센서스다, 데이터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인식들을 빨리 바꿔주고 지금 밑에 우리 후속 세대들은 그 인식들을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동세대에 지금 개도국을 경험하신 노년 세대가 계시고 선진국에서 태어난 이 후속 세대가 같이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빨리 눈높이를 맞춰주는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출생 시기별로 굉장히 다른 삶을 경험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세대를 나눠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 그 개띠들의 생애 이 인생 라이프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의해서 좀 많은 것들이 좀 그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주지하다시피 58년 개띠, 예. 전쟁이 끝나고 나서 후진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사실은 절대 빈곤에 고생을 하셨던 우리 엄마 아빠 대 세대 분들이죠. 이분들이 현재 노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중간에 산업화라든가 당연히 민주화도 거쳤고요. 또 이후에 우리 외환위기까지 겪으면서 어쩌면 대마불사라고 전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큰 기업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환상들을 직접 깨지는 것도 봤고요. 이분들이 현재 이제 노년 세대에 진입을 했고 그분들의 자녀 세대가 이제 70년 개띠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 말 많던 90년대에 대학에 진입을 하면서 우리 90학번의 대학 진학률이 30% 초반인데 99학번의 대학 진학률이 60%가 넘거든요. 10년 사이에 딸 아들 형의 이 사나이가 계속해서 나왔던 인구 정책을 중간에 커팅을 해야 되니까 딸에서 스톱하는 방식으로 슬로건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이제 여성들이 대거 사회에 진입하고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만 이 90년대를 경험한 70년 개띠 90학번들이죠. 90년대 학번들이 이제는 중년이 됐어요. 어쩌면 사실은 사회의 저항, 반발하는 최초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X세대가 여전히 20대, 30대인 줄 알았더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항을 하는데 중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독특한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이제 현재 한국 사회의 기둥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핵심을 차지하고 계시고요. 이 70년 개띠의 다음 연도가 82년 이제 개띠가 될 텐데 이 82년 개띠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인터넷이다 혹은 선진국의 많은 어떤 그 자원의 수혜들을 입었던 분들, 개인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X세대가 이제 문을 열어젖혔다면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객체화, 혜태화가 되어 있는 최초의 세대 분들이 드디어 이제 30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94년생도 또 있고, 그죠? 그 다음 또 06년생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한국 사회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셔서 많은 인생 경로를 경험한 노년 세대가 계시고 개도국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뭔가를 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조금의 성장의 경험들, 즉 향상심을 발휘해서 헝그의 정신을 발휘하면 그래도 내 미래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타진했던 이 중년들이 지금 현재 한 50대 정도까지 90년대 학번들이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 자녀 세대들이 이제 그 밑에 이제 구성됐습니다. 이분들은 어쩌다 보니 태어나 보니 선진국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선진국들은 이 3세대가 단일 공간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개도국에서 후진국에서 개도국 선진국에 이르는 일련의 이 성장 패턴, 발달 패턴이라는 것은 긴 시간에 걸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 공간, 단일 사회 안에서 인구 코어트 간에 공유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꽤 있지 분리되는 것들이 잘 없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두 세대 만에 6.5가 2.1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에너지가 다르고 관성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기억이 다르고 또 미래의 지향이 다른 각각의 3세대가 단일 공간 안에 있으면서 다 같이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래를 얘기할 때는 이 자원이 커지면 문제가 안 됩니다. 커지는 거 같이 나눠 가지면 되니까. 근데 줄어드는 미래에선 이 3세대가 자원들을 나눠 가져야 되는 질서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극한 표현으로 악의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아직까지 본격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만약에 준비가 없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10년 안에 어마무시한 사회 갈등 혹은 사회 비용으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 신간 요즘 어른의 부모 경제학에서 인류 최초 한국형 인구 충격이라는 소주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한국형 인구 충격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한국형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다른 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인구 충격, 인구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통계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형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왔는데요. 보통 인구는 우리 사고체계 안에 국력의 근본이라는 상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전쟁할 때만 해도 인구 이꼴 국력, 이건 머리 숫자 이런 식의 맥락들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그게 개도국 때는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단위당 노동 투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또 개발 경제 초기다 보니까 몸값도 쌀 거고요. 숫자도 많고 특히나 한국처럼 이 노동 집약에 특화된 많은 이 출산자들이 발생을 하고 나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가지고 이제 그 역량들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게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문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한국도 사실은 누군가의 국가를 뒤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선진국들도 사실은 초기에는 어마무시한 노동력을 넣어가지고 우리 기초제부터 시작해서 산업재, 자본재, 금융재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이게 짧은 시간에 다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에서는 사실상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의 성장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진국들은 저성장이에요. 선진국이 고성장이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죠. 근데 고성장, 성장이 안 된다. 저성장이란 얘기는 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그래서 저성장과 재정난 이 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게 바로 세 번째 인구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 변화를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은 이 진분수의 인구 피라미드에서 끊임없이 생산 가능 인구가 공급이 되는 거가 전제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생산 가능 인구가 끊임없이 공급되면 숫자가 많으니까 이분들이 돈을 벌겠다. 돈을 벌면 소비를 하겠다. 소비를 하면 구매를 하겠죠. 구매를 하면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 조세 재정도 좋아지고 기업은 투자하게 되고 이 선순환의 순환 경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첫 출발인 잠재적인 생산 가능 인구의 숫자는 늘어야 된다. 그러니까 출산율은 늘어야 된다는 맥락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저출생이 됐어요. 그럼 뭐죠? 이거거든요. 이게 줄어들었어요. 반대 논리로 경제 상황은 악화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저성장은 더 저성장이 되고요. 성장이 안 되니까 당연히 재정은 악화되겠죠? 재정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갖춘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형 인구 충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지막 인구 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가 출산율. 자, 한국은 선진국을 뒤따라갔는데 선진국은 지금 1.6, 1.7 수준인데 한국이 지금 0.7 수준이에요. 이미 어느 순간 한국이 선진국의 상황을 내려찍고 훨씬 더 낮은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이 사이의 갭을 지금 이쪽에 계신 선진국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선진국인데 그리고 열심히 이 노동 집약의 우수인재를 통해 가지고 인구 집약형의 성장 발전을 보였던 한국이 하는 사이에 이미 자기네들보다 나누기 2항보다 훨씬 낮은 0.7에 와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두 번째,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어쨌든 그래도 안 망하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네? 라는 궁금증이에요. 왜? 이론적으로 2.12 이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경제든 사회든 산업이든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다만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가 있었던 반면에 한국은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쭉 내려꽂았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 그리고 체감이 되는 순간 아마 파장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잘 따라왔던 잘 쫓아가면서 흉내냈던 전략들을 더 이상은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과거의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그래도 인구 구조의 변화 패턴과 관련돼 가지고 그나마 따라갈 수 있고 그나마 잘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사실은 일본이죠. 대표적인 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저성장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잠재 성장률이 이제 1%대까지도 떨어졌고요. 잠재 성장률 1% 떨어졌다는 얘기는 건 완벽한 선진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가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성장률과 물가를 합친 숫자인데 이게 에너지의 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어마무시한 저성장이에요. 자, 문제는 이게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혹자들은 경기 사이클상 그렇다, 나라 밖에서 트럼프가 자유무역을 막아서 그렇다, 온갖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큰 거는요, 이제 에너지와 어쩌면 저력 같은 것들인데 이거는 저는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봐요. 이 뭐냐면 요게 이제 일본의 선행 사례가 참고가 될 텐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90년대에 장기 복합 불황이 들어가죠. 전 세계에서 아마 한 세대 이상 장기 복합 불황을 겪었던 유일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하지만 또 이걸 돌파해낸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 또 일본이기도 해요. 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97년도에 사실은 생산 가능 인구가 최초로 하향 반전합니다. 아까 얘기한 생산 가능에 줄면 소비 줄고 하는 이 구조가 처음 이제 증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일본 같은 경우에는 89년도에 이제 그 버블 대폭락을 하고 나서 잃어버린 20년, 30년, 90년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틀렸고요. 정확하게는 95, 6년부터 상황이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착각이 94년도에 하시모토 정권일 때 증세를 해요.
상식적이라면 증세를 한다는 얘기는 분위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인플레가 될 때 증세를 하는 거. 실제 그래서 파장이 조금 뒤에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97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죽고 나서 2000년대 이후에 얘네들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디플레이에 완벽하게 진입을 합니다. 한국이 2019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어요. 아이러니컬한가요? 지금 시간이 거의 비슷하죠. 뭐 중간에 물론 뭐 우리 코로나라든가 뭔가 이제 돌발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뒤따라갔던 일본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생산 가능 인구의 하락 반전 이후에 시차를 가지고 3, 4년 후에 장기 복합 저성장의 궤도에 진입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완벽하게 일본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저성장이나 불황이라는 건 사실은 인구 구조 즉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만드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일본 많이 지났죠 이제. 지금 20대들이 사실은 기업을 골라가는 상황, 유효 구인 비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대전쟁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공급자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모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골라가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 신입사원들 웰컴 보너스까지도 먼저 선도로 제한하고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한 3-4개는 골라가거든. 근데 우리 인재를 뽑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20년 후에 이슈가 될 건데 이거의 대증제는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늘어야 돼요. 근데 청년의 숫자가 줄어든 만큼 일자리도 같이 줄어들면 이 경합은 오히려 더 커지죠.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거는 일본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내수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은 내수 국가가 아니거든요. 선진국인데 수출 비중, 제조 비중이 높은 그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일본, 독일 정도가 좀 높습니다만 한국은 거의 50%가 넘는 게 수출 비중이거든요. 이걸 생각한다면 내수 쪽이 일본만큼 세진 않아요. 일본 85%가 내수니까.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상황이 일본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일본의 대응 전략을 한국에 채택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본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만 일본은요. 순 대외 채권 1위예요. 두 번째, 뭐니 해도 엔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엔화라는 게 거의 뭐 기축통화잖아요. 얘네들은 국가 부채라는 것을 화폐적 현상으로 가름할 수 있는 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의 연성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거든요. 이럴 국가에서 일본처럼 어마무시하게 재정 부담을 내는 방식에서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형의 이 QQE를 쓴다. 이거는 일단 상황도 안 되고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스태그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스태그가 심화되면 후속 인구들의 미래 편익을 위한 현재 고통의 교환 체제, 사회의 건전한 방식은 아마 멈췄을 겁니다.